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화쟁토론. 오늘은 빈부격차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좌승희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하신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한참 할 때 그때 이 성장이 빈부격차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그런 말도 생겼습니다. 이제 세계의 평균 성장률보다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은 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소득 양극화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때문에 소득 양극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소득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성장 시대에 더 첨예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경제 얼마나 불평등한가, 현재 이 불평등 좌표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를 국제적 지표로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승희.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990년대에서부터 지니라고 하는 그 불평등을 측정하는 계수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시장 소득에 대해서 보면은 한 2 지수가 2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한 3.1 정도에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30년 한 20년 가까이 20년 넘게 지났지만 한 10% 포인트라고 그러죠. 네. 1이라고 하는 그 지니 계수의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니 계수에서 완전 평등하다는 것은 1인가요? 아닙니다. 제로입니까? 그건 0이고요. 0입니까? 아, 네. 완전히 한 사람이 다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1이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네. 이 숫자가 높을수록 불평등한 건데 OECD라든가 이제 데이터를 해서 발표하는 데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OECD는 일종의 약간 선진국 클럽인데 평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뭐 미국이라든가 뭐 많습니다. 선진국 중에도. 그래서 사실 그런 좌표로 보면 그렇게 문제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죠. 근데 네. 지난 9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 최근에 조금 완화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기억으로도 70년대 중반 우리나라 지니 인덱스는 0.23에서 0.25 이 정도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평준화된 그런 수준에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 고비를 겪으면서 0.31을 전후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강철규 네. 총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네. 세계적인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 소득 양극화는 어느 수준입니까? 우선 그 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죠. 네. 그게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다 비슷하게 좀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에 네. 특히 급속하게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아마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양극화가 그렇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통계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2015년에 한국이 48.5%예요. 이게 상위 10%가 소득의 거의 뭐 50% 가까이를 가져간다 이런 얘기죠. 네. 이건 근데 제일 높은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50%예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게 바로 한국인데 네. 다른 나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높아요. 영국이 네. 39%밖에 안 되고 네. 일본이 뭐 42%, 네. 프랑스가 30.5%거든요. 예. 거기에 비하면 한국의 48.5%는 미국 다음이긴 하지만 제일 높다.
네. 그다음에 상위 1%의 소득 집중도가 또 있는데요. 아, 집중도. 네, 아주 높은 저 1% 상위 네. 최고 부자가 네. 우리나라는 14.2%로 역시 미국보다는 낮아요. 미국이 네. 21.2%거든요. 네. 그런데 영국이 12.8, 일본이 10.5, 네. 그다음에 프랑스 8.6. 이거보다는 높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높은데 이것을 90년대 중반이요. 특히 애환위기 이후에 급속히 이 한국이 진행됐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 2000년에서 2015년간 한국이 이 상위 1%의 소득 집중도가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얼마가 올라갔냐면은 12.1% 포인트가 올라갔어요. 한국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네, 네, 네. 그런데 미국은 물론 기간이 조금 달라요. 1995년에서 2012년간이지만은 7.3 포인트밖에 안 올라갔고, 네. 일본은 6.5%밖에 안 올라갔어요. 프랑스는 오히려 마이너스 0.1로 해서 오히려 개선됐어요. 그거에 비하면 한국이 지금 90년대 애환위기 이후 2000년대에서 2015년까지의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이것이 나빠지고 있다. 양극화가. 네. 그래서 우리가 큰 문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도 90년대 중반은 한 6%대였었는데 그렇죠. 매 5년마다 1%씩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현재 2%대거든요. 네. 잠재 성장률이. 네. 네. 그런데 2020년대 되면은 1%대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다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재 성장률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하는 말씀이 맞는 거죠. 네, 네. 특히 제가 이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사례, 인도의 사례, 그리고 또 이 여러 OECD 나라들의 이제 사례를 보도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근데 특히 중국과 인도가 대비가 되던데 중국은 이른바 박정희 모델이라고 그러죠. 딩샤오핑이 박정희 모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모델을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중산층이 형성이 됐는데 인도는 그러한 그 발전 패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위 1%가 글로벌 기업과 직접 상대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아주 그 1%가 전체 소득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층이고 중산층은 거의 찾아보려고 그러면은 현미경 들고 거리를 다녀야 될 정도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소득 양극화와 발전 모델이라는 것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물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90년대 이후에 소득 분배 문제가 악화되고 있지만은 그럼 그 이전에 한 30년 동안의 개발연대라고 부르는 시대는 어땠냐? 이제 돌아보면 다 아시다시피 1993년에 월드뱅크에서 아시아의 기적이라는 그 책을 내서 아주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네, 그렇죠.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보면 사실 한국은 한 30년 동안 말이에요. 솔직히 세계 최고의 동반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1965년서부터 1989년 그러니까 거의 30년이죠.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 40여 개국을 데이터를 가지고서 평균 30년 평균 성장하고 그다음에 30년 동안에 상위 20% 소득계층에 하위 20% 소득계층에 대한 그 배율 그러니까 이제 이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이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랬는데 이 40개국 중에서 한국이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고 그리고 그 20% 상위 20%대 하위 20%의 비율이 5% 미만인 나라 몇 개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연대는 성장도 세계 최고로 했지만은 분배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해서 이걸 일컬어서 동반성장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강 교수님도 지적을 하고 그랬지만 지난 30년 역사는 보면 사실은 사회자님도 지적을 했지만 박정희 시대가 고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빈부격차라든가 혹은 불균형을 많이
노정했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된다고 하는 그게 사실 컨센서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그 소위 경제적인 평등, 경제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지를 많이 하진 못했죠. 소득 수준이 높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면은 균형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성장률은 2%대까지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소득 분면은 더 악화되고 있다. 어떤 딜레마는 여기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동안에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정책하는 사람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양극화를 초래하고 혹은 저성장을 만들겠다고 정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바로 정반대로 나왔단 말이죠. 이게 저는 상당한 딜레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럼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왔느냐는 것에 대한 아주 궁극적인 그 분석이 있어야 되고 원인을 규명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해결책을 찾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강철규 총장님께서도 공정한 거래, 결국은 기회의 균등을 기업의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니까 한번 그 지나간 경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최현대사가 되겠습니다만 경제사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외환위기가 고비였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이 통계를 보면은 기업소득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가계소득 증가율이 높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평등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확실히 바뀌어 버려요. 이 국민소득 이 증가율도 떨어지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계소득은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특히 기업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데 반해서 가계소득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이제 심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이게 기업과 가계의 격차가 심해졌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인트는 지금은 소득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동산 소유에 따른 부동산 소득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 부동산이 한 8천조 가량 된대요. 시가로 따진다면은 네, 네. GNI의 16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부동산 가격이 10% 올라가면은 그 800조 원의 이득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국민 소득의 절반 정도고 예산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우리 1년 예산에. 네. 그래 이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올라간 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권의 무슨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외환위기 이후에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기업은 크게 그 안정화하고 성장을 해서 기업 소득은 증가해서 많은 돈이 기업에 지금 그 뭐 700조 원 정도가 저장돼 있는데 반해서 가계는 모두 가난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7년 이른바 아시아 금융위기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외환위기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는 방금 강철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계소득 그리고 정부의 재정은 항상 그 흑자 재정이었고 정부에서는 많은 자금을 비축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 이후에 가계 부실, 정부 부실, 재정 부실하고 대신 살찐 곳이 기업의 과다한 부채가 정리되면서 기업 부문은 상당히 건실한 재정을 보였고 정부와 가계는 부실한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세계화가 진행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세계화, 정보화 전략을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의 그 부는 증대됐습니다. 그러나 나라별로
빛과 그늘은 더욱 극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지난 몇 년 전에 월스트리트를 파괴하라 하는 운동이 금융자본의 이 국제적인 농간에 의해서 미국에서 그것에 피해를 보는 계층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는 분노가 극단적인 월스트리트를 파괴하라고 하는 운동까지 일어나게 됐죠. 결국은 1%가 상위 1%가 많은 부를 가져가고 또 이 부가 국경을 넘나드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외환위기가 생겼고 또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는 이제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자, 이 금융자본의 세계적인 전횡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금융산업이 부진한 이런 나라에서 이 세계적인 늪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글쎄 이걸 금융산업의 문제만으로 봐서는 전 답을 찾기 어렵다고 봐요. 네. 아까 그 문제를 지적했던 중국과 인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소위 말하면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개발연대의 그런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배경을 잘 보면요, 우리는 식민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세계 선진국들은 전부 다 19세기 초중반 이후에 전부 다 식민지를 가지고 다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20세기가 들어와서 선진국에 가까이 간 나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한국이 식민지 없이 지금 거의 선진국에 가까이 온 나라란 말이에요. 그 경험을 잘 보시면 한국은 군대 대신에 기업을 육성해서 기업을 세계 시장에 내보내서 이긴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군요. 바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서 나간 거죠. 네. 근데 중국이 사실 그 전략을 택해가지고 한 건데, 경제라는 거는 전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제조업이라는 거는 좀 말하자면 부의 원천이에요. 서비스업이라는 거는 이 제조업의 데리버티브 인더스트리, 말하자면 이게 파생 네.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만 따라가고 서비스업만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조업이 있음으로써 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업 부문에 소위 트리클링 다운이 생기는 거고, 이제 적합 효과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게 종합적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제조업 베이스가 없이 서비스업을 가지고 미국이나 선진국의 하이텍 인더스트리에 서비스 공급하는 창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자리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아까 강철규 총장님도 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어려운 과정을 잘 보시면 대한민국 기업들의 제조업, 특히 제조업 부문에 일자리 창출 능력이 계속해서 축소됐다는 거, 줄어들어.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제 그것에 따라서 중산층이라는 게 어디서 생기느냐. 생각해 보세요. 농경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 뭐였냐면은, 농경사회는 저게 마차 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장간만 있으면 그냥 되는 경제예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제조업을 베이스로 한 기초로 한 산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주식회사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제조업 산업이 커지면서 이제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치가 말하자면 우리가 박정희 시대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제조업에 취직을 하는 많은 사람은 농경사회에서 소위 옛날에 우리 말사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농업부문만 있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기업 속에 집어넣고 중산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중산층은 기업한테서 나오는 거지, 기업이 없어지면 전부 다 농경사회로 돌아갑니다. 이게 일자리가 안 늘어가니까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기업은 일자리 안 늘리는 대신에 뭐 자본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겠지만 부는 기업 속에 쌓이는 거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가게에는 소득이 안 가니까 자연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업은 부자가 되고 개인은 가난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분배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이제 winners take all이 승자가 독식한다 하는 것이 새로운 분배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리고 높은 이자가 숭상되던 시대에서
높은 이윤이 숭상되던 시대에서 높은 이윤이 오히려 비난받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식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더 큰 비중을 갖게 되고 오히려 제조업보다는 이 지식 산업 중심으로 발전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집중에 의한 빈곤 현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섰다 하는 것은 그 ICBM 시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I라고 하는 것은 IoT를 네. 얘기하는 거고, C는 이 클라우딩, 네. 컴퓨팅 하는 C고, B는 빅데이터고요. 네. M은 모바일 시대인데 네. 이런 기술들이 융합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 융합을 잘 하는 업체가 큰 업체일 가능성이 많고 네. 그렇게 되면은 대기업으로 집중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소비자들의 필요와 그 변화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신기술 시장의 적용 능력이라고 할까요? 또 그걸 확산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독점하거나 네. 또는 그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을 블로킹하거나 막거나 네. 네.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은 결국 집중은 더 심화되는데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융합 기술을 독점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이 각국에서 자생적 혁신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이 자생적 혁신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이 grassroots innovation, 네. 이 풀뿌리 네. 혁신이 일어나야 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네. 뭐 제 말일 뿐만 아니라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펠프스도 네.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소득의 불평등을 완전히 뭐 없앨 수는 없겠죠. 불평등은 뭐 있게 마련인데 그러나 노력하면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이 해법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는 우선은 첫째 할 수 있는 것이 공정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네. 경쟁을 공정하게 해야 되죠. 진입 장벽을 만들거나 또 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 그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네. 사람들이 진출을 못하게 하거나 네. 아까 좌승희 박사 얘기했듯이 이 공정 경쟁이 더 지금부터 강화돼야 되고 이 두 번째는 이 초기 조건의 차이를 줄여가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네. 인생의 스타트에 서서 출발할 때 이 네. 조건이 같아야 그 후에 경쟁이 공정해지는 것인데 네. 초기 조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그건 뭐 인종 차별도 있을 수 있고 남녀 성 차별도 있을 수 있고 가진 자와 빈곤과 빈 부자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거든요. 네. 이것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균등, 높은 질적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하는 이런 제도. 네. 어느 지역에서 나온 사람은 차별한다. 이것도 안 되고 말이죠. 네. 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네. 해법을 통해서 이 공정 경쟁과 이 초기 조건을 좀 시정해주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강철규 위원장께서 이 그라스루트 이노베이션, 풀뿌리 혁신운동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너스 테이크 올, 승자 독식이라는 정보 사회에 있어서의 분배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누구나 새로운 기업을 창업할 수 있고 거기서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지만 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진 사람들은 또 다시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창출해 가지고 모두가 승자되게 하는 이것이 새로운 경제, 이른바 뉴 이코노미의 분배 방식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나라에는 바로 이런 이 풀뿌리 혁신이 기반 자체도 취약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분배 방식에 의해서
이른바 죽음의 사막을 넘어가는 그런 장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실은 이 동반 성장이라는 이 말이 요즘 또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도 씁니다만은 그건 뭐 사실은 용어를 만들어내고 뭐 이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결국은 같아지지는 않지만 네. 다 더불어 혜택을 보면서 성장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지난 한 6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선진국들도 그렇고요. 후진국도 그렇고 지난 60년 동안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선진국 중에 상당한 나라는 사회민주주의를 70년대부터 계속 했잖아요. 지금도 사회민주주의 하는 나라도 대부분이고 사회민주주의가 경제적인 평등을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미권은 사실 수정자본주의라고 해서 그것도 한 거 아니에요. 네. 나머지 세계 반은 사회주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가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지난 30년 동안 한국이 보다 평등하고 균형된 사회를 이루겠다고 한 것과 똑같은 일을 지난 60년 동안 한 겁니다. 사실은 중간에 뭐 일부 정책에 변화하고 있고 그랬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절대 약자를 폄하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버리지 않겠다고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진국 성장이 다 1% 아니에요. 1%대. 후진국도 지금 아까 얘기한 중국이나 인도 빼놓고는 제대로 하는 나라가 없고 중진국인도 지금 2%대에 가까이 가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따지고 보면은 지난 60년 동안의 실험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면 이런 겁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지만은 절대 다 같이 지원하지 않았어요. 수출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을 더 많이 지원한 거죠. 네. 성과가 더 좋은 중소기업을 앞장세우고 네. 이게 개발연대의 핵심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30년은 보면요. 오히려 못하는 중소기업이 더 대접을 받아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분이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커졌잖아요. 근데 지금 전부 다 n분의 1로 지원하지. 내가 작년보다 더 잘했으니 은행 가서 정부한테 내가 다른 기업보다 배 이상 지원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은 노력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사회야. 네. 그게 저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봐요. 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역동적인 벤처 생길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우리가 우리의 성공 경험을 좀 더 오늘날에 살리면은 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죠. 네, 며칠 전 CNN 방송에서 참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한때 남미에서 제일 잘 산다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아래에서는 그 석유로 생겼던 엄청난 잉여 부를 무상복지로 다 나눠줬던 베네수엘라가 지금은 여성들의 머리를 팔러 이웃 나라의 길거리에 줄을 서 있다 하는 그 보도를 보고 전 무상복지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국민들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는가, 피눈물 나게 만드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제의 해법을 소득 주도 성장에서 찾고 있는데 과연 이 소득 주도 성장이 복지도 이룩하고 성장도 이룩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강철규 위원장님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잠재 성장률이 자꾸 저하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네. 잠재 성장률 하락을 빨리 막아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네.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지금 경제 정책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둥을 하나 세우고 다른 한편은 이제 혁신주도 성장이라는 기둥을 세워서 근데 그 밑바탕은 공정경제입니다. 공정경제를 해가지고 하나는 소득주도 하나는 혁신주도 성장. 그래서 이제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사람 사는 경제, 인간 중심의 경제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집을 짓자는 것이거든요. 네네. 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금 경제 정책의 골격이라고 보는데 그 소득주도 성장의 그 핵심 논리는 지금 우리 소비가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고 그것이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소비를
진작시키자. 소비 진작시키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중산층이야 소득이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계 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그 소득주도 성장에서 찾아보자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투자가 늘고 기업이 잘 돌아가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고 네. 이제 그걸 하려고 보니까 이제 기존 산업이 우리가 과거 그 개발연대에서 지금까지 우리 산업의 주축이 됐던 무슨 철강이나 조선이나 해운이나 이런 전통 산업들이 지금 거의 성숙 단계에 들어서서 정체하거나 쇠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선진국이 되면은 자생적 혁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분야를 찾아서 혁신 경제를 또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혁신 주도인데 네.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누가 어떻게 혁신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네. 재벌이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중소 벤처기업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 국민이 해야 되느냐 지식인이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거기서 나옵니다만은 일일이 여기서 얘기할 계절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혁신주도 성장을 하되 그것은 창의적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그 잠재력이나 그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서 네. 밑으로부터 혁신 아까 얘기한 불뿌리 혁신이 일어나도록 해줘야 된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아마 이 정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평가를 제가 좀 한다면은 방향은 뭐 저는 좋다고 봅니다. 방향은 옳다. 그런데 이 속도와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좀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담당자가 누가 정부가 할 것이냐 기업이 할 것 기업은 재벌이냐 아니면은 그 중소 벤처 기업이냐 아니면은 뭐 또 누가 외국 기업이 와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정부 개입 정도로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인 방향은 옳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결합해 가지고 추진할 주체가 누가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필요하고 또 시간표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도의 예에서도 나타났던 문제가 여기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상위 1%를 때려잡고 거기서 나온 부를 하위 99%한테 나눠주는 그런 이른바 The Economist의 표현에 의하면은 Fat Cat 그러니까 살찐 고양이를 때려잡는 그 정책이 많은 국민들에게 인도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상 1%는 제대로 때려잡지도 못했다. 이런 건데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 세금 올리고 그 세금 올린 거를 다시 소득 주도 성장으로 놓는 이것이 올바른 순환입니까? 소득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는 걸 먼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뭐 아까 우리 강필 위원장님께서 혁신 말씀을 하셔서 참 다행스럽다 생각은 합니다만은 소득이 원천을 공급해야죠. 말하자면 국민들이 자기 힘으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서 창출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정부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공급하는 거는 그건 오래 갈 수가 없다고 봐요. 지금 하는 거는 자칫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소위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해서 뭐 별로 효과를 못 본 케인즈식의 매크로 정책, 거시 정책을 하겠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뭐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나빠지면 중앙은행에 돈을 찍어서 좀 나눠주고 좀 올라가면 또 인플레가 될 것 같으면 줄이고 하는 이 정책인데 이건 매크로 안정 정책이지만은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분배마저 악화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소득을 나눠주는 방식 혹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결국 소득을 받아가는 거는 내가 일한 만큼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누가 만드느냐? 답은 분명하죠.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네. 정부가 무슨 뭐 공직자 늘려서 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무슨 뭐 임금을 그냥 정부가 정해가지고 올려준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 기업 정책을 다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 해결책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은요. 주식회사 기업 제도입니다. 소규모 자본을 많이 모아서 그걸 대규모 자본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큰 프로젝트를 열심히 해서 경제 부를 키워나가는 이 대기업 부분이 없이는 중소기업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개발연대 중소기업과 대기업 외수와 내수 이게 다 동반성장하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동반성장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수출에 몰아넣은 거예요. 뭐 지원도 하고 했지만은 수출해서 번 돈은 전부 다 대한민국에 가져오게 했거든. 네. 수출해서 번 돈이 가져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중소기업을 포함한 내수 부분이 다 살아나요.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너 돈 벌었지만 수도권에 투자하지 마라. 뭐 예를 들면 뭐 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니까 대기업들은요. 내수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규제가 그렇죠. 새로운 성장을 못하고 내수를 희생하면서 수출을 해놓고 네. 버는 돈을 해외은행에 가서 예치하고 있거나 해외에 가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 일자리를 팔아먹는 거죠. 네, 네. 이러니까 중소기업까지 같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여기에서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강철기 위원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죠. 공정거래 위원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기업들이 좀 이 경쟁도 공정하게 하고 중소기업하고 상생하게 할 거냐. 뭐 지금도 계속 그게 이슈 아닙니까? 근데 전 답은 좀 간단하다고 봐요. 삼성이 정말 문제라고 그러면 삼성을 아무리 죽이고 규제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삼성은 10개만 생기게 하면 다 풀립니다. 네. 대기업은 대기업끼리 경쟁이 붙으면요. 그게 독점이 뭐니 없어요. 다 중소기업도 같이 안고 가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 중소기업은 열심히 하면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방법이 있다고 봐요. 네. 아니, 은행에 나서 가지고 중소기업 중에 선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성과가 다 나오는데 그래서 대기업으로 가도록 계속하면 이 중소기업이 성공해서 대기업 부문에 계속적인 경쟁 압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성장하는 섹터가 계속 같이 이제 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 건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네, 이 방송에서도 다뤘지만 청년 실업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이 국무회의인가요? 관계장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시장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낡은 사고방식을 하는 장관들이 있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소득주도 성장이 새로운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주요한 묘책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서플라이어 이코노미 이걸 공급자 경제학이라고 그럽니까? 경제라고 경제학에서 네. 공급자 경제학에서 그 서플라이어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안 보이는데 무슨 저 기업과 시장에서 찾느냐 이 말씀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말씀이.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가 왜냐하면은 네. 이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공무원 늘리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화하고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만큼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결국 창출 민간 부분에서 일어나야지. 네. 정부 부분에서만 계속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인식을 다 같이 할 겁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잘못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좌승희 박사 말씀에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은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 보몰이라는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네 가지 자본주의 유형이 있다. 하나는 정부 지도 자본주의, 스테이트 가이디드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이 올리가키 캐피탈리즘이라고 과도 지배 자본주의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빅펌 캐피탈리즘, 대기업 자본주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엔터프리너리얼 캐피탈리즘, 기업가적 자본주의가 있는데 이 기업가적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새로운 기업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 엔터프리너가 많이 생겨야 된다 이거지.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엔터프리너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이 빅펌 캐피탈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로 그 사람들은 일본과 유럽을 들었어요. 보몰은 거기는 빅펌들은 현상 유지만 하려고 노력을 하지 새로운 분야 창출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그 사람 주장이 그래요. 그거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엔터프리너들이 많이 나와야지 빅펌 캐피탈리즘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대기업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엔터프리너리얼 캐피탈리즘의 엔터프리너 기업가가 등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왜 등장을 못하느냐? 내가 보면은 진입장벽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기존 대기업들이 너무 커가지고 재벌이지 기업 집단이 그 운동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지. 네. 그걸 막아줘요. 그게 공정 경쟁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는 엔터프리너리얼 캐피탈리즘 그럼 대기업도 공존하면서 같이 커가는 이런 경제가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풀뿌리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래스루트 이노베이션, 풀뿌리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뭐 경제 우리 능력 있는 기업가도 많고 우리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잠재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외국에서 경제발전의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 제목에 대해서 좋은데 부제를 좀 달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게 자본주의 선언문이라고 달았어요. 근데 좋다고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그 유명한 출판사에 책을 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없어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정의는 칼 막스의 정의를 그냥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뭐냐? 해보니까 괜찮아서 그냥 하는 거지. 그게 아무런 그 정확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 칼 막스류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념은 흥하는 이웃이 항상 내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네. 이게 계급 투쟁의 원천이고 기업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한 200년의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를 보면요. 정반대입니다.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오픈 캐피탈리즘, 네.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캐피탈리즘의 본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나보다 잘 나가는 나라가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우리를 배운 거 아닙니까? 네. 우리도 일본한테 배운 것도 네. 있고 서구에서 배운 거고 말이죠. 이 배우는 걸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엔 우리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네. 사회가 그렇게 세상을 보고 가야 되는데 네. 저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많은 이 정책도 그렇고 지난 30년 동안 한 것이 네. 어쩌면 칼 막스식의 자본주의관을 가지고 한 건 아니냐. 네. 강한 자가 없어야 되고 네. 앞서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그래야 모든 사람이 평등해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장은 안 되고 분배도 안 되고 다 어려운 거죠. 네. 이게 자본주의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네. 그런 주장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 한국경제학회로부터 특별 공로상을 수상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산자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 지은 경제 생태계라는 개념의 새로운 책인데 저는 그 책을 읽고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요지인즉슨 경제 정책이란 어떤 하나의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해나가면은 다른 관련된 생태계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필시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여러 부문에서 일어나는 연쇄 효과와 또 이것을 같이 하는 어떤 국민의 동감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주제를 안고 있는 우리 경제 한번 살펴봐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이신 좌승희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님, 공정거래위원장, 우석대학교 총장, 뭐 여러 직함을 거치신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님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출연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